우리나라에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졸피뎀인데요. 수면 중에 혈중 농도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약이라서 이게 잠들기 힘든 사람, 그러니까 입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는요, 바로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시작하기는 쉽지만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넷플릭스에서 테이크 유어 필즈, 자낙스의 경고라는 의학 다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 영화는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존성이 있는 불안 완화 약물의 복용에 따른 이 문제점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약물 개발자와 마케터, 그리고 처방하는 의사와 복용하는 환자들, 각자의 시선을 통해서 다각적인 사례와 분석을 제시하고 이 자낙스란 약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낙스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미국에서는 자낙스가 항불안제로 주로 처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프라졸람 혹은 알프라낙스라는 약품명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내과에서도 신경성 소화불량 같은데 흔히 처방을 하기 때문에 불면증뿐만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성 질환으로 치료받아 본 적 있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약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요, 유독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겁을 내고 처방에 거부감을 갖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이건 바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인데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의사가 약을 처방하지 말자 얘기를 해도 먼저 좀 약 좀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면제를 그냥 잠이 안 올 때 먹는 수면 유도제 정도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수면제가 어떤 약인지,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그저 잠이 안 올 때 잠을 빠르고 쉽게 들게 해주는 그런 약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죠? 검색 포털에 수면제 처방이라는 단어만 쳐봐도 저희가 바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중복 처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질문으로 넘쳐납니다. 사실 이 수면제, 신경안정제 처방은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통해서 처방받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과에 가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큰 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가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정신과 전문의로서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는요, 바로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시작하기는 쉽지만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졸피뎀인데요. 이 졸피뎀은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배우 유아인 씨 구속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면증이 있을 때 정신과에 가지 않고 내과에서 처방받는 경우에는 1차 약으로 거의 다 졸피뎀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졸피뎀이 보통 5ml, 10ml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되게 빨리 흡수되고 반감기도 되게 짧거든요. 수면 중에 혈중 농도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약이라서 이게 잠들기 힘든 사람, 그러니까 입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며칠 동안 못 잔 분이라도 순간적으로 잠이 들고요. 또 깰 때는 약 기운이 거의 안 남아있기 때문에 비교적 개운하게 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의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의존성 모두 높아요. 바로 이 점이 졸피뎀의 위험성이죠. 불면증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약 먹고 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졸피뎀을 먹고 빠르게 자고 깔끔하게 깨니까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약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더 센 약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약보다 중독성이 덜하다고는 할 수 없는 약이기 때문에요. 약에 의존해서 편하게 잠이 드는 습관이 막 들어버리면요, 오히려 나중에 같은 용량을 먹어도 잠이 안 온다든지
불면증을 유발하는 습관은 그대로 두고 졸피뎀만 먹고 빠르고 쉽게 잠을 자다 보면 결국엔 내성이 생겨서 같은 용량의 약으로는 잠이 안 와서 용량을 더 늘려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신과에 오게 되시거든요. 이 졸피뎀은요, 줄이기가 정말 어려운 약이라서 끊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처음으로 수면약을 처방받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졸피뎀을 1차로 처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랑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도 비슷한 의견이실 거예요. 이 졸피뎀은 부작용도 되게 높은 편인데요. 이 부작용은 주로 피곤하거나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는 다른 약이랑 먹거나 술이랑 먹거나 이랬을 때 주로 생기는데요. 이 부작용이 일단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는 예방할 방법이 거의 없어서요. 졸피뎀을 먹을 때는 가급적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먹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면증에 대한 1차 치료약으로 수면제를 먹을 때 졸피뎀은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낙스도 마찬가지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은요, 수면제에 대한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약을 처방할 때도요, 우선은 불면증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혹은 스트레스 관리를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설사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불면증 치료가 끝나서 약을 끊을 때를 예상을 하고 이 약을 끊어주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시기 때문에 비교적 의존성이 낮고 환자가 끊기 쉬운 약으로 우선 처방을 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내과에서의 처방과 차별점이자 여러분이 수면제를 처방받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에 먼저 오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으면 꼭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라는 거죠. 사실 진료 현장에서 불면증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약을 끊어도 되는 시기가 됐는데도 선생님, 저 약 끊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을 가지고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할까봐 좀 걱정하시고 회피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상의 없이 조금 좋아졌다 싶으면 갑자기 약을 싹 끊어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약을 한 번에 싹 끊어버리면요, 반동불면이라는 게 찾아와요. 약을 끊는 거에 대한 반동으로 불면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일종의 좀 금단 증상이 와서 역설적으로 더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면제 기본 용량을 1로 칠 때 3 정도를 먹어야지 잠이 오는 불면증 환자가 3을 한 번에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잠이 안 오는 것 외에도 이 약에 대한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진다든지 예민해진다든지 할 수 있고요. 신체적으로도 막 몸이 쑤신다든지 피곤해지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막 긴장된다든지 이런 신체 증상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수면제를 안 먹어서 잠을 못 자는 것 이상으로 여러모로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약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가 약을 끊는 거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해지고 심리적으로 약에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한번 약을 끊었다가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머리도 너무 아프고 울렁거려서 힘들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동불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끊고 싶을 때는 바로 싹 끊지 마시고요. 꼭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고 조금씩 용량을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약마다 반감기나 어떤 특성이나 의존성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줄일 수 있는 약인지 좀 줄이기 어려운 약인지 이런 것들은 의사가 알기 때문에요. 내가 먹는 약이 조합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 중에서 뭐부터 끊는 게 유리한지, 뭐를 나중에 끊는 게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의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랑 상의를 해보시고 약을 끊는 순서를 정해서 감량할 시기를 또 정하고 서서히 조금씩 줄여나가야 됩니다. 또 약을 줄이면서 운동을 시작한다든지 또 불면증을 유발하는 습관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적인 면들도 개선을 하면서 반동성 불면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요, 다 줄여서 끊었어요. 그럴 때는 남은 약은 싹 갖다 버리는 거, 그리고 좀 잠이 안 오더라도 좀 참고 기다리는 거, 몸이 약이 없는 그 상태에 의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왜냐하면 금단 증상이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과정들도 좀 견디는 게 필요하고요. 대부분 1, 2주 정도 지나면 금단 증상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 너무 동요하지 않고 내 몸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선 불면증 치료를 할 때 약물 치료보다는 인지행동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는요,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불면증을 치료하게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불면증을 단순히 수면 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인 요인들을 인식하고 교정해서 건강한 수면 패턴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 재구성, 수면 제한요법, 또 자극 조절, 이완 기법, 수면 위생 교육과 같은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불면증을 약물 없이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에요. 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 예전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이 넷플릭스 다큐 영화 테이크 유어 필즈 잔악술 경고에서 제가 주목한 지점은요, 영화 마지막에 의사와 환자 모두가 강조한 부분이었어요. 문제의 징후가 있을 때 약의 무조건 의지해서 빠르게 해결하기보다는 이 불편감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즉각적인 치료법을 원하지 말고 스스로의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지속적인 과정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이 불면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